증시의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10%씩 빠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가는 기업을 담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이언트의 앤드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제 3월 FOMC가 이제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에 결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 형태로 나갔는데, 이런 중요한 날에 굉장히 중요한 게스트를 저희가 또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안석훈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이시고, 이 3월 FOMC 결과 복잡하실 텐데 가장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적임자, 저희 자이언트 TV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영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야 될 텐데 내용이 듣다 보면은 어려워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 채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좀 초보 투자자의 비중이 네, 좀 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좀 쉽게 풀이를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들은 제가 읽기로는 뭐 25bp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는 그쵸. 점하고, 이제 한 총 7번 정도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은 좀 어떤 거를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연준이 계속 메시지를 주기를 금리를 인상할 거고 또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래서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시장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 돈을 좀 회수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좀 방지 아니면 좀 줄여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레디 액션이 들어간 게 이번 3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 이제 인상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 6번 정도 더 인상을 하겠다 해서 연말 되면 한 1.9%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는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실물 경제에 최대한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경기 회복 또 경기 둔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현재 추세는 지난해부터 쭉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억눌리고 이렇게 낮아졌던 어떤 경기의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도 정상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경기 회복 아니면 경기가 이제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상화되는 과정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정상화를 위한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양적 긴축에 대한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작년 중반 이후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버크셔스의 회장인 워런 버핏도 돈을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건 너무 멍청한 짓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투자에 많은 관심을 들였었는데, 그 돈을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영향을 더 줄여가겠다. 이런 포인트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또 새로운 그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모든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한 네. 1.9%, 2%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인지 약간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증시가 상승하는 것만 보신 투자자분들은 네. 올해 들어와서 흔히 얘기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2년 동안 주식시장은 항상 위만 보고 갔거든요. 그렇죠. 밑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올해는 1월 첫째 주에 FOMC 뭐 의서록이라는 게 딱 공개가 되더니 갑자기 내리꽂기 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이번 달까지 무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 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40에서 50%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 현재 지금 나스닥, 특히 나스닥 100, 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절반 이상이 주가가 50% 이상 빠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사실 대형 우량주, 흔히 얘기하는 블루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냥 일단 못 먹어놓고 아니면 뭐 아니면 도해서 IT 대형주, 오늘 좀 쉬운 용어를 좀 많이 네.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주식들 많이 선호하시고 그럼요. 실제로 대형 기술주가 또 워낙 많은 좋은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현재 금리가 한 2% 정도? 예금 금리가 아직 2%가 안 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1년에 뭐 돈 100만 원을 맡기면 한 2만 원 정도를 이자로 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5천 원에서 네. 만 원을 줄까 말까 했어요. 그럼 1년 사이에 지금 이자가 만 원이 더 붙었으니까 50% 정도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맡긴 돈은 좋아. 네. 이자를 더 주니까.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올리면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1억을 빌렸으면 지금 대출 이자가 한 3% 미만이었을 때는 1억에 얼마죠? 한 3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겠죠. 그죠? 300만 원 정도 네. 이자를 연 냈는데 이게 갑자기 4%가 되더니 연 1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럼 나 은행에 넣어서 받는 그 이자는 꼴랑 뭐 5만 원 들었는데 네. 내가 은행에 갖다 줘야 되는 돈은 100만 원이 느는 거죠. 그렇죠. 이거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네. 그 이거랑 비슷해요. 네. 기술주들은 계속 이제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꺼야죠. 꺼야죠. 네. 꺼다 쓰는 돈이 많아질수록 이자는 늘어나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에 갖다 대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자가 갑자기 거의 0이었는데 이게 0.25%까지 오른다. 아니면 0.5%까지 오른다 하면 갑자기 이자를 2배에서 뭐 3배까지 많이 내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 열심히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나도 돈을 못 버는데 은행에서 돈 더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돈을 더 빌려서 네. 이자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할 수밖에 그러면은 없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어떻게 자꾸 손실이 커져. 금리가 올랐다고 손실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처분하려는 여지가 더 커지겠죠. 그럼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흐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현금은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네. 가치의 뭐 차이 부분을 그쵸. 설명을 해 주신 건데,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을 계속 봤는데, 네. 또 어제는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되자마자 음. 나스닥이 한 3% 이상 반등을 네, 했죠. 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했던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상하죠. 금리를 오른다는데 갑자기 기술주는 올랐어요. 원래 연초만 해도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주가가 막 내리꽂듯이 그렇죠. 하락했는데 네. 정작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주가가 올랐다. 도대체 이거는 뭐냐? 난 죽어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라고 하실 텐데 그 단순히 금리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빠진다. 그런데 왜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도 오르냐?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근본적으로 주식 증시의 흐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네. 역시 기자님이 전문가셔.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그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 2년간 앞으로 2년간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불확실성이다. 네. 불확실성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1월에 FOMC를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재신임을 받더니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질 않나. 안 그랬던 사람이 변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파월 형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슈퍼 파월이 갑자기 미쳤나 봐요. 그만큼 경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달에 야 이상해. 금리를 좀 많이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정확한 건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 네. 정확한 거는
실업률과 또 고용지표와 경기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걸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할 거야. 결정하는 시점은 이번엔 아니고 한 3월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땠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3월까지 기다리라는데? 3월에 뭘 하려고 3월에 뭘 하려는 거지? 금리를 올린다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올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해. 근데 되게 세졌어 발언은. 금리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해. 양적 긴축 그전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양적 긴축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는 올릴 것 같아. 근데 돈도 많이 풀려서 줄인대. 그럼 이걸 얼마나 또 언제부터 얼마나 줄일지는 잘 모르겠대. 네. 그럼 시장에서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뿌연 안개 속에 갑자기 빠진 거죠. 네. 분명히 12월까지만 해도 신났잖아요. 완전 신났죠. 와, 2022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21년 무려 S&P 500이 27%까지 올랐는데 맞아요. 한 해 미친 거죠. 이런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 당연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한다고 네. 27% 한 해 주가가 올랐으니까 뭐 기본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10%씩 빠지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불확실성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이 이번 FOMC 3월 FOMC에서 해소가 된 거죠. 그쵸. 연준이 정확하게 금리를 0.25% 올렸고 향후에 최소 6차례를 더 올린다. 명확하게 답을 줬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사실 좀 애매했어요. 우리 좀 더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3주 뒤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 그것을 까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사람들이 또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8명, 9명 중에 1명만 빼고는 0.25% 올리자고 했다는데 그렇죠. 그거 말고 무슨 얘기를 더 했을까? 그럼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빠르면 5월 달에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얘기했어요. 네. 하지만 여기도 아직 애매모호하고요. 여기에 비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분명히 1.9%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0.5%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언제가 될까? 그것도 약간 불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그 명확한 기술 덕분에 기술주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왜 많이 올랐냐? 네.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정이 많이 들어왔으니 네. 반등도 네. 그만큼 많이 했다. 지금 알라딘 필름님께서 또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많이 빠진 빅테크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되는 시기인지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그럼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실적이 가는 기업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포인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적 발표 했을 때 언론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기자님도 이제 기사로 네. 전해주시겠지만 실적이 좋다.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건 전망치잖아요. 그렇죠. 가이던스라고 가이던스. 하는 다음 분기 전망치인데 전망치가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시면 돼요. 실적이 지금 좋은 거는 다 좋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분기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제가 빅7 말씀드릴 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이게 7개 종목 말씀드리는데 이 와중에 가장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은 딱 2가지. 맞춰봐도 되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개를 꼽으라면 네. 애플 뽑을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엔비디아 꼽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한 27% 빠진 상태고요. 네.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도 한 38% 정도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근데 재밌는 건 작년에 엔비디아가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ARM을 인수하려다가 잘 안 됐죠. 안 됐죠. 네. ARM 요즘 힘들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 그때 주가가 올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보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아, 했었죠. 네. 이 주가가 너무 잘 가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도 잘 갔는데 네. 이게 모멘텀으로 사실은 많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작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더 매수를 네. 하면서 주가가 네.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럼 실적보다 오히려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 그만큼 더 많이 그렇구나. 빠진 거죠. 근데 지금 주식 분할을 좀 기다리는 종목들이 두 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 일단 애플은 첫 번째 애플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아. 이 두 개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어요. 음.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 대비 18%밖에 안 빠졌어요. 네. 아주 양호해요. 그쵸. 그래서 애플은 그리고 항상 9월, 음. 10월 음. 신제품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때가 항상 피크를 찍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연초가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년 동안 네. 애플의 주가를 다 점을 찍어가지고 그 표기를 해보면 연초 대비 연말, 특히 9월, 10월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아요. 연초 대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매수를 하신다면 9월, 10월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포인트도 좀 말씀드릴 수 있죠. 100% 이건 그렇군요. 데이터에 네.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애플은 늘 애플바가 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많은데 미국은 어마어마하죠. 허벌나죠.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애플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요. 네. 실제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애플은 애플카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그쵸. AR, VR 글라스도 네. 있고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폴더블 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애플은 늘 그렇지만 언제든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내는 적이 없어요. 우리 뭘 하고 있다. 네. 뭘 할 거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추측이고 추정이지만 물론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기자분들도 네.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런데 애플은 늘 그렇지만 네. 아무 말도 안 해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냥 다들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포인트 중요한 건 애플은 항상 대단한 성과물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웬디 킴님께서 이제 주신 질문인데 네. 빅테크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디즈니, 뭐 워너뮤직 이런 콘텐츠주도 사실 되게 핫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런 콘텐츠 위주의 주식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디즈니는 저의 그 첫사랑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네. 이제 업무를 맡게 돼서 네네.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샀던 주식이 음. 월트 디즈니고요. 제가 그렇군요. 95달러에 샀어요. 95달러요? 네. 제가 한 6년 됐죠. 95달러에 사면서 그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샀어요. 그때 처음 살 때니까. 야, 95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뭐 네. 11만 원씩 내고 어떻게 사지? 그랬는데 그게 작년 초반에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가 1억을 넘어가면서 거의 200달러 선까지 갔다가 네. 지금 밀려서 한 140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중반 정도로. 월트 디즈니 사업 부문을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즈니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현재는 영화 부문, 미디어 부문이 있고 지금 가장 부진한 부문 기자님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저 올랜도에 있는 본사 갔어요. 본부를 다녀오셨군요. 네,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네네네. 부모님하고 같이 봤던 기억은 있는데 네네.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아하. 그렇죠. 하루? 네. 한 3일 갔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럼 커서. 거의 다 보셨겠네요. 뭐 매직 킹덤, 앳캇 네, 다 네, 갔었던 네. 기억은 나는데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지 딱 감이 오네요. 네.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실제로 매출 비중이 월트 디즈니에서 이 테마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홍콩에서 지금 하도 이제 종목을 오래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디즈니랜드도 벌써 5개, 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쿄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도쿄 한번 가봤고 네. 올랜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렇군요. 올랜도 맞나?
그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데가 올랜도인가요? 아니요, 완전 아니죠. 반대쪽이죠. 플로리다 그죠? 있어요. 그죠? LA에도 하나 있어요. 아, 네. LA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었고, 도쿄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거는 살고 싶잖아요. 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인종차별도 좀 당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의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 그 매출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워너 뮤직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네. 음악 콘텐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포티파이도 그렇죠. 기존에 이제 스포티파이가 가장 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워너뮤직이 이제 분사하면 워너미디어에서 일부 나오면서 별도로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초반에 반짝하다가 그 이후로 지금 좀 부진하죠. 죽을 쓰고 있어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이 뭐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워너뮤직은 조금 잔잔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월트 디즈니는 그 리오프닝 주의 하나로서 지금 한번 보실 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